라몬의 바다. 스콧 오델 지음. 1. 쥐 가오리신 이야기. 라파즈에 사는 사람은 물론 가까운 해안지대와 바자 캘리포니아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쥐 가오리신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라난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쥐 가오리신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은 단 2명뿐이다. 그 2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1명밖에 없다. 바로 나, 라몬 살라자르다. 라파즈와 바자 캘리포니아에는 쥐 가오리신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밤이 되면 할아버지들은 모닥불 옆에 앉아서 손자들에게 쥐 가오리신과 마주쳤던 그 숨막히던 순간을 자랑스럽게 들려준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말썽을 피울 때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사는 이 거대한 괴물에게 이르겠다며 겁을 준다. 나는 지금 16살이다. 지금보다 어렸을 때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라몬,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때를 쓰면 쥐 가오리신에게 이를 테야. 그러면서 엄마는 쥐 가오리신은 몸통이 라파즈 항구에 있는 제일 큰 배보다도 더 크고 초승달같이 생긴 호박색을 띠고 있는 눈은 무려 7개나 된다고 했다. 또 이빨도 7줄이나 달려있는데 이빨 하나하나는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뾰족하기 때문에 그 이빨에 물리면 뼈가 나무 조각처럼 으스러질 거라고 겁을 주었다. 다른 엄마들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쥐 가오리신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런데 다른 엄마들이 말하는 괴물은 우리 엄마가 알고 있는 괴물과 달랐다. 이빨이 더 많거나 적은 괴물도 있었고 눈 모양 역시 제각기 달랐다. 더러는 눈이 7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책도 읽을 수 있었고 암송하고 있는 긴 시를 종이에 적을 수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밤중에도 때로는 한낮에도 쥐 가오리신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내가 본 쥐 가오리신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건 할아버지가 말해준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우리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할아버지들과 엄마들이 말한 쥐 가오리신 가운데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혹시 리나레스 신부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까? 100여 년 전에 쥐 가오리신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리나레스 신부님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쥐 가오리신은 갈라진 혓바닥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괴물로 가끔 마을에 나타나서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며 다녔다고 한다. 쥐 가오리신이 나타나면 곡식이 모두 말라 죽었을 뿐 아니라 공기도 탁하게 변했다. 그러자 리나레스 신부님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괴물에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살라고 명령했고 괴물은 그 명령에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리나레스 신부님이 그 뒤 쥐 가오리신을 또다시 보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쥐 가오리신이 바다에 사는 동안 날카로운 발톱과 갈라진 혓바닥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주변의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역한 냄새 역시 없어졌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쥐가 오리씨는 내가 지금까지 본 생명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러나 리나레스 신부님이 오래전에 육지에서도 찾는 악마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쥐가 오리신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나는 내가 오래전부터 쥐가 오리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쥐가 오리신에게 이르겠다며 겁을 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낄낄대며 웃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얼굴에 번지는 웃음을 참을 수는 없었다. 그런 괴물은 아무데도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혹 그런 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런 무서운 괴물을 불러와서 내가 한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묘한 흥분을 느꼈다. 그런 느낌 자체가 좋았다. 게다가 나는 쥐가 오리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괴물이어서 우리 엄마가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눈앞에 나타나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러면 쥐가 오리신을 내 눈으로 보면서 눈과 이빨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본 다음 엄마가 쥐가 오리신에게 내가 한 나쁜 짓을 이루면서 내 뼈를 깨물어 버리라고 말하기 전에 앞으로는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하면 될 터였기 때문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그러다가 몇 년 뒤 쥐가 오리신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빌라노라고 불리던 가스파르 루이즈와 함께 버밀리온 해역에서 하루 밤과 낮을 꼬박 그 괴물과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할 것 같다. 바다에서 가스파르 루이즈와 함께 사투를 벌이던 일과 쥐가 오리신의 모습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천상의 진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2. 살리자루와 그 아들. 지금 생각하니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 일은 지난 8월의 어느 후덥지근한 날에 일어났다. 그때 나는 창가에 앉아서 우리 집 일꾼들이 진주를 캐러 가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블라스 살리자르였다. 아버지는 버밀리온 해역에서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으로 근방에 이름이 자자했다. 그 명성은 과이마스와 마자트란, 구아달라자라는 물론 멕시코시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아버지가 다루는 진주는 그만큼 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의 내 생일날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회사의 동업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성대한 생일잔치를 열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돼지 바베큐와 초콜릿을 먹고 마시면서 놀았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가 생일 파티 내내 숨겨놓았던 간판을 가져오게 해서 우리 회사 사무실 문에 못질을 한 것이었다. 간판에는 살리자르와 그 아들이라는 금박 글씨가, 그리고 그 밑에는 진주라는 글씨가 조그맣게 박혀 있었다. 아버지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로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걸 봐라 아라몬. 이제부터 살리자르 부자가 함께 일을 하는 거다. 이제 우리는 훨씬 좋은 진주를 2배 이상 팔게 될 거야. 우리 살리자르 부자가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진주를 팔게 될 거라고. 나는 눈을 깜빡이면서 간판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세차게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나를 살리자루 회사의 동업자가 아닌 조그만 소년으로 느끼게 만드는 말을 하고 말았다. 라몬, 소매를 내리거라. 나는 깡마르진 않았지만 나이에 비해 몸이 작고 좀 마른 편이었다. 그래서 팔목이 아주 가늘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창피하게 여기고 있었다. 몸이 크고 튼튼한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허약하게 보이는 걸 마땅치 않게 여겼다. 아버지는 나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 만든 커다란 금고를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금고 안에는 고운 털이 반지르르한 검은 우단으로 감싼 받침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크기가 다른 갖가지 빛깔의 진주들이 놓여 있었다. 내일부터 교육을 시작하겠다. 우선 저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진주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그 다음에는 진주의 모양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텐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주를 불빛에 비추어 보면서 진주가 아주 우수한 것인지 그냥 우수한 정도인지 아니면 싸구려인지를 한눈에 감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네가 나만한 나이가 됐을 땐 이 나라 최고의 진주 상인이 되어 있을 게야. 그때 나에게 배운 내용을 네 아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4개월 전에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그러나 마냥 행복하기만 한 날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라몬 소매를 내리거라 라고 말해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진주 판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가르칠 때까지는 나에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다. 나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바다에 나갈 수 있기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아버지는 내가 16살이 되면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16살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밤을 보내야 하는지 손을 꼽으며 그날이 오기만 기다렸다. 드디어 16살이 되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먼저 배우기 전에는 결코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진주를 캐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 사무실에는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돌로 쌓아 올린 높다란 벽 위에 나 있는 아주 작은 창문인데 쇠창살이 둘러쳐져 있어서 감옥의 창문을 연상시켰다. 아무리 몸집이 작은 도둑이라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라파즈 해변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반면에 밖에서는 사무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창문은 해변에서 진주 조개를 까며 진주를 찾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사람들 모르게 그들을 감시할 수 있어서 가끔씩 아주 쓸만했다. 그날 아침 나는 내 책상 앞에 앉아서 5척의 진주잡이 선단이 항해를 준비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변에는 음식과 물통 그리고 둘둘 말린 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배 안으로 옮겨 실리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며 일꾼들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썰물이 되기 전에 배를 타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밀물은 3시간 안에 썰물로 바뀔 터였다. 나는 그 안에 책상 위에 놓인 진주를 전부 감별해 놓고 싶었다.
아직 감정하지 못한 진주가 9개나 남아 있었다. 서둘러 진주를 살펴보고 무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징을 장부 안에 적어 넣었다. 책상 밑에는 잘 갈무리해 놓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셔츠와 팬티 그리고 나를 세워둔 칼이 들어 있었다. 그 칼은 상어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오래전에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허락만 하면 아무 때고 선단과 함께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허락을 얻어내리라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진주 가운데 가장 큰 놈은 엄지손톱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양이 고르게 둥글지 못하고 깎아낼 수 없을 정도로 움푹 파인 데가 몇 군데 있었다. 나는 그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무게가 2.27g이었다. 머릿속으로 그램 단위를 캐럿으로 바꾸어 계산한 다음 장부에 적어 넣었다. 모양이 평평하고 흠이 몇 군데 있음. 8.7캐럿. 두 번째 진주는 표면이 부드럽고 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어 불빛에 비추며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사방에서 부드러운 호박색 빛이 흘러나왔다. 나는 저울로 무게를 잰 다음 장부에 적었다. 배 모양, 호박색, 3.3캐럿. 내가 7번째 진주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저울추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심해서 눈금을 맞추고 있을 때 아버지가 사무실을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손이 갑자기 바르르 떨리며 눈금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렸다. 바로 그때 새로 만든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바닷바람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키가 크고 힘이 아주 장사했다. 언젠가 마을 사람 둘이 싸움이 붙자 아버지는 양손으로 둘의 먹덜미를 움켜잡은 채 번쩍 들어 올려 둘의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만든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성큼성큼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구부리고 장부를 살펴보았다. 일을 아주 급하게 하는군. 벌써 진주를 6개나 감별했으니 말이야. 아버지는 셔츠 아랫자락으로 두 손을 닦은 다음 쟁반 위에 놓여있는 진주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어떻게 감정했지? 둥글고 질이 좋음, 중품, 무게는 3.5캐럿. 내가 대답하자 아버지는 진주를 손바닥 위로 굴린 다음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이것이 중품이라고? 이것은 왕이나 가질 수 있는 최상품이야. 아버지가 반박했다. 가난한 왕이라면 그렇겠지요. 저놈을 불빛에 대고 자세히 살펴보면 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희미한 줄이 한가운데를 꿰뚫고 있어요. 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다. 아버지와 4개월 동안 일하면서 마음속의 생각을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손으로 진주를 만지작거리면서 또다시 반박했다. 조금만 손보면 흠집을 깎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대답하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진주를 쟁반에 내려놓았다. 사실 내 생각도 그렇다. 아버지가 내 등을 세게 두들겼다.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빠르구나. 라몬, 조금만 지나면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어. 나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말을 꺼내야 한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조류가 바뀌어 항해를 시작할 것이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제가 16살이 되면 바다에 데리고 나가 잠수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지요. 그러니 오늘은 저도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가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더니 선반 위에 놓여있는 망원경을 꺼내 들고 한쪽 눈으로 살펴보았다. 이윽고 망원경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고는 두 손을 입에 대고 창밖을 향해 소리쳤다. 어이, 물통에 기대고 있는 오반도, 산타데레사 조종키를 잡고 있는 마틴에게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 빨리 서두르라고 전해. 아버지는 창밖을 살펴보며 오반도가 마틴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광경을 지켜보더니 고개를 돌리고는 말했다. 만일 네가 함께 간다면 살라자르 가문의 남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바다로 나가는 셈이 된다. 그러다가 만일 태풍이라도 몰아쳐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되면 살라자르와 그 아들도 마지막이야. 내가 지금까지 일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지금 바다는 고요해요, 아버지. 그래서 네가 아직 바다로 나갈 만한 경험이 없다는 거야. 물론 지금 당장이야 고요하지. 하지만 내일은 어떻고? 내일부터 추바스코가 시작될 가능성이 많아. 태풍은 한두 주일 지난 다음에야 시작될 거예요. 상어는 어떻고? 그리고 네 목을 닭모가지처럼 비틀어 버릴지도 모를 쥐가오리는 어떻고? 우리 배보다도 큰 쥐가오리가 아주 많아. 2배가 넘는 놈도 있어. 그런 놈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칼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폭소리를 터뜨렸다. 엄청나게 큰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졌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칼날은 아주 날카롭게 갈아 놓았겠지? 네, 아버지. 그래, 운이 아주 좋으면 8개나 되는 쥐가오리의 팔 가운데 하나 정도는 자를 수 있겠군. 하지만 그동안 나머지 7개는 네 입과 몸을 칭칭 감아서 숨구멍을 막아버릴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끝이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데려가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잠수하는 동안 저는 배 안에 남아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겠어요. 줄을 살피고 바구니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입을 열었다. 제가 골리타 아저씨 몫을 맡을게요. 깜빡 잊고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좀 전에 골리타 아주머니가 다녀가셨어요. 골리타 아저씨가 몸이 아파서 오늘 바다에 나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는 문가로 걸어가서 철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하늘과 올개수나무를 살펴보았다. 하늘은 맑고 무성한 올개수 잎사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철문을 닫고 진주 쟁반을 금고 안에 넣고 단단히 잠근 다음 입을 열었다. 좋다. 함께 가자. 나는 말없이 책상 밑에 놓아둔 보따리를 집어들고 아버지를 따라 길가로 나섰다. 아버지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성당으로 향하는 꼬불꼬불한 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아버지는 항해를 떠나기 전에 언제나 성당으로 올라가서 바다의 모든 위험들로부터 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마돈나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배들이 무사하게 귀향하면 또 제일 먼저 성당으로 올라가서 탈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기도를 올렸다. 성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여기저기 문을 열어보며 갈라도 신부님을 찾았다. 신부님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신부님을 억지로 깨워서 함께 성모상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가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갈라도 신부님은 성모상 옆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강복했다.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들에게 좋은 바람과 물결을 주소서. 이들이 바다의 온갖 위험을 물리치고 풍성한 수확을 올린 다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소서. 나는 갈라도 신부님이 강복을 마치자 고개를 들고 마돈나를 바라보았다. 조개 껍질 모양의 벽감 위에 말없이 서 있는 성모상은 온몸에 하얀 우단을 두르고 있었다. 아기처럼 천진한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은 원주민의 모습도 스페인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다. 두 뺨은 원주민처럼 황금빛 갈색으로 빛나고 커다란 두 눈은 스페인 여성처럼 옅은 황갈색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마돈나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계속해서 마돈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어깨를 쿡 찌르며 이제 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우린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가 월계수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다. 보따리를 준비한 걸 보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에게 미리 말했나 보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가서 엄마에게 배를 타고 나간다고 말하겠어요. 아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알리도록 하마. 네가 직접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게다. 그럴 시간이 없어. 게다가 질질 짤면서 슬퍼할 텐데 항해를 앞두고 여인네가 오는 건 좋지 않아. 아버지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꼬마 한 명을 불러서 우리 집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해변을 향해 언덕을 내려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래도 항구에 떼지어 묶고 있는 배들은 선명하게 보였다. 파란색 진주잡이 배들이 지는 햇살을 받으며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바다 위로 솟아오른 은빛 생선 같았다. 그 뒤로 도마뱀 혓바닥처럼 길게 뻗어 에스피리투 산토 섬으로 이어지는 육지가 있었고 그 사이로 좁게 뻗어 나간 뱃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끝없이 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언덕을 내려가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다. 머리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날 뿐 마음이 들떠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3. 최고의 진주잡이꾼 세빌라노. 우리 선단은 진주잡이 배 5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각 6m 정도 길이에 폭이 넓고 뱃머리가 높으며 뒷부분은 카누처럼 가느다랗고 한가운데 조그만 정사각형 돛이 달려있는 배였다. 이 배들은 모두 마을 앞에 있는 해변에서 만들어졌지만 나무 재료는 마자그란의 울창한 마호가니 숲에서 가져왔다. 깊은 바다색과 똑같이 몸통이 짙푸른 배들은 저마다 성인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배에는 각각 4~5명의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 내가 탄 배는 산타 테레사로 그 안에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원주민 1명과 가스파르 루이즈라는 젊은 사내가 타게 되었다. 가스파르 루이즈는 약 한 달 전에 우리 마을로 온 사내였다. 그는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마을에서 살다가 왔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세빌라노라고 불렀다. 세빌라노는
커다란 키에 어깨가 딱 벌어진 아주 단단한 체구를 가졌다. 마치 살갗 위에 새로 만든 갑옷을 들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오랫동안 자르지 않은 황금색 머리칼은 근사한 황금 투구처럼 보였다. 거기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너무도 파란 그의 두 눈은 어느 여자라도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세빌라노는 얼굴도 잘생겼는데 단 하나 흠이라면 입가에 항상 냉소를 머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 말고도 장점이 많았다. 세빌라노는 버밀리온 해역을 통틀어 최고의 진주잡이였다. 그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물속에 들어가서 2분 이상 머무르며 진주 조개를 캐오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세빌라노는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3분여가 지나서야 물 밖으로 나왔다. 언젠가는 커다란 회색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4분이 넘게 숨어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는 싱긋 웃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허풍 떨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스페인은 물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엄청난 일을 했다고 늘 자랑했다. 허풍만은 아닌 것이 그의 몸 여기저기에 새겨진 문신이 그의 험난한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다. 세빌라노 자신이 다리가 12개나 달린 거대한 문어와 싸우는 모습이 빨간색과 파란색, 검은색 잉크로 그려진 문신도 있었고 달려오는 황소를 향해 기다란 칼을 던지는 문신도 있었다.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를 목졸라 죽이는 문신도 있었다. 양 팔뚝과 어깨, 심지어 다리에까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걸어다니는 그림 전시회처럼 보일 정도였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빌라노는 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두 떼의 등을 기대고 앉아 한때는 페르시아만의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달걀보다도 큰 진주를 발견한 적도 있다고 떠벌렸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나? 아버지가 물었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팔았어요. 얼마나 받고? 아주 많이 받았지요. 그 돈으로 진주잡이 선단을 샀답니다. 이 선단보다 훨씬 규모가 컸지요. 만일 끔찍한 폭풍만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내가 사장님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빌라노는 끔찍한 폭풍 속에서도 자신은 물론 선원들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었다며 무용담을 한껏 늘어놓았다. 나는 아버지 회사의 동업자가 되기 이전에도 진주잡이 배들이 항해를 나가거나 들어올 때 아니면 광장에서 가끔 세빌라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빌라노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언젠가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떠들고 있을 때였다. 내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농담 삼아 말하자 그는 이를 악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게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 그는 미처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부잣집 아들이야. 지금 너는 커다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지? 하지만 그건 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네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너무 놀라서 입을 열 수도 없었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나에게 한 발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는 부자야.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자라났어. 나는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일을 했어. 나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이야. 그러니 입 조심하라고 친구. 나는 얼버무리듯 사과를 한 다음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그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친구 말이야. 빨간 머리칼이 수탉 벼슬처럼 머리 위로 불쑥 솟아오른 거 봤어? 아프리카에 가면 머리칼이 저런 사람이 많아. 이교도인 모아족과 버버족 사이에서 생긴 튀기가 저렇게 생겼지. 나는 고개를 돌리고 그를 노려보다가 가까스로 참았다. 그는 나보다도 나이도 많고 힘도 쓸 뿐 아니라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참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면 이유야 어찌됐든 아버지가 살라자르 가문의 치욕으로 여길 게 분명했다. 그래서 자존심을 억누르고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 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빌라노를 만나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노려보며 말한 소리는 물론 등 뒤로 들은 소리 역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내가 아버지 회사의 동업자가 되어 일할 때 월급을 받으러 사무실에 들르곤 했는데 그때도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 물론 나는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건 세빌라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게 분명하다. 오늘 밤에도 진주가 자라는 곳으로 배를 몰고 가는 동안 그는 돛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또다시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 그의 진주잡이 배들이 모두 파괴된 이야기며 선원들을 구한 무용담을 떠버릴 때 나는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았다. 그는 나를 자극하여 예전처럼 말하게 하려고 애썼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모욕할 기회만 엿보았다. 나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우리는 새벽녘에 진주 조개가 많이 나는 곳에 도착하여 배 5척을 옹기종기 얽어묶었다. 나에게는 모든 게 새롭기만 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주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물론 친구들도 항상 진주잡이 이야기를 했다. 모두 진주잡이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로 태양이 구릿빛 안개를 뚫고 솟아오르는 바다 한가운데서 건장한 사내들이 공기처럼 맑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장면을 지켜보니 오랜 꿈이 이루어졌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조개가 가득 찬 바구니를 끌어올리는 방법과 조개더미를 배 안에 쌓아놓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는 잠수할 때 쓰는 무거운 돌멩이를 한 손에 집어들고 기다란 줄로 돌멩이를 조심스레 묶은 다음 줄 끝을 배 모서리에 묶었다. 아버지는 바구니와 돌멩이를 집어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있어서 금세 바다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바다 밑이 훤히 보이는 맑은 물을 통해 나는 아버지가 무거운 돌을 내려놓고 허리춤에서 커다란 칼을 꺼낸 다음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를 캐내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개가 바구니 안에 가득 차자 아버지가 줄을 툭툭 잡아당기며 신호를 보냈다. 나는 줄을 잡아당겼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가쁜 숨을 내뱉으며 물 위로 올라왔다.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조개를 배 위에 쌓아놓고 다시 잠수할 수 있도록 줄에 묶인 돌멩이를 끌어올렸다. 세빌라노는 아버지보다 먼저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아버지가 다시 잠수할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세빌라노가 물 밖으로 올라와서는 한 손으로 배 옆구리를 잡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일은 잘 돼가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배울 게 그리 많지 않을 거야, 친구. 바구니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돌멩이를 끌어올리고 조개를 배 위에 쏟은 다음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정도에 불과하니 말이야. 그런 일은 어린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가 빙그레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잠수하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를 보며 대답했다. 정말 재미있지, 친구. 물론 아주 위험하지만 말이야. 세빌라노가 배 옆구리를 잡고 있는 팔을 가리켰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이어진 구불구불한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상어의 입속에 팔을 집어넣었다 빼낸 것 같았다. 이것은 당나귀 대합 조개한테 물린 상처야. 바위 틈 깊숙이 손을 집어넣고 조개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게 글쎄 바위 틈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대합 조개가 벌린 입이었지 뭐야. 그 할아버지 대합 조개가 내 팔을 꽉 물었지. 하지만 나는 내 팔을 그놈에게 떼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어있지. 페르시아만에 써 있었던 일이야. 하지만 이곳에도 대합 조개가 많이 살고 있다고. 세빌라노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며 비둘기 웃었다. 그러니 배 안에 얌전히 앉아있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친구. 세빌라노와 조를 이루어 일하는 온주민 조수가 그에게 돌멩이를 건넸다. 세빌라노는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전이 지날 때까지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산타 테레사 갑판 위에는 조개들이 가득 쌓였다. 배가 밑으로 약간 가라앉을 정도였다. 세빌라노가 잠수부 3사람 몫을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다른 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하도록 지시했다. 오후에 그는 숨 쉬려고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서는 조심하라고 친구, 줄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말이야. 혹은 이 근처에 상어가 나타났다고. 살라자르 도련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하고 소리치곤 했다. 나는 오후 내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다. 세빌라노는 근처에 아버지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만 그렇게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도 그가 외치는 소리를 가끔 들었다. 저 친구는 정말 문제야. 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 가만두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 게다가 저 친구는 이 근방 최고의 잠수부라고. 진주조개도 제일 많이 캐내고. 우리가 바다에 나온 이유는 바로 진주조개를 캐내기 위해서란 사실을 명심하라고. 다른 이유는 없어. 어둠이 몰려올 즈음에 각각의 배 안에 조개가 가득 들어찼다. 우리는 라파즈를 향해 배를 몰았다. 달이 휘영청 떠오르고 산들바람이 돛을 한껏 부풀게 만들었다. 세빌라노는 아주 쾌활했다. 낮에 바닷속 깊숙이 수십 번이나 잠수한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조개 무더기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페르시아만에서 거대한 진주를 캐는 사실에 대해 또 떠버리기 시작했다. 라파즈를 떠나올 때 했던 바로 그 이야기였다. 나보고 들으라는 듯 더욱 기세등등했다. 나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말없이 참아야 했던 여러 가지 모욕을 잊게 만들어줄 정도로 아름다운 꿈이었다. 나는 버밀리온 해역 어딘가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산호초 지대에 배를 대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렸다. 허리춤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 나는 바구니와 무거운 돌멩이를 움켜쥐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어디선가 상어 몇 마리가 나타나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를 떼어내 바구니 안에 집어넣었다. 나는 바닷속에서 3, 4분 정도 진주 조개를 캐낸 다음 주변을 맴도는 상어 사이를 지나 물 밖으로 나와 배 위로 올라가서 바구니를 쏟았다. 그런 다음 바닥에 쌓여있는 조개 껍질을 하나씩 차례대로 열었다. 조개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하나만 남게 되었다. 몹시 실망한 얼굴로 조개 껍질을 열고 그냥 버리려던 참에 껍질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주먹보다 커다란 진주를 발견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막 그 진주를 움켜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세빌라노가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는 갑자기 조개더미에서 일어나 밝은 달이 길게 빛을 뿌리고 있는 배 뒤편을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쥐가 오리다. 쥐가 오리 신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파도가 일면서 배가 출렁였다. 차츰 은빛을 띤 어떤 형체가 약 200m 떨어진 거리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버밀리온 해역에서 뱃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쥐가 오리시는 공포의 존재였다. 물론 바다에는 조그만 쥐가 오리가 많았다.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길이가 3m 안팎인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길이가 그보다 2배 이상에다가 무게가 3톤 이상 나가는 놈도 있었다. 쥐 가오리는 언뜻 보면 거대한 박쥐라고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박쥐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물 위로 떠올랐다가는 양날개를 철썩이면서 물 밑으로 가라앉곤 했다. 그들은 아주 커다란 입을 가지고 있어서 어른의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입을 벌린 양끝은 기다란 옷을 입은 어른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로 길고 컸다. 쥐가 오리는 그 거대한 입으로 물을 뿜어낸 다음 다시 빨아들이면서 물속에 들어있는 먹이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바닷속에 무리를 지으며 다니는 물고기는 잡아먹지 않았다. 이들의 먹이는 새우와 게 같은 아주 작은 생물이었다. 그래서 쥐가 오리 주변에는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물고기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쥐가 오리의 거대한 입속을 들락날락 하였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쟁반처럼 둥그스름한 쥐가 오리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그런다는 것이다. 물론 쥐가 오리는 인간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일 어떤 인간이 경솔하게 행동하며 모욕을 주면 쥐가 오리는 기다란 꼬리를 휘둘러서 그 사람의 목을 부러뜨리거나 날개를 휘둘러서 배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버리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했다. 쥐가 오리 신이다. 무서운 쥐가 오리 신이다. 세빌라노가 다시 외쳤다. 원주민 조수가 재빨리 무릎을 꿇고 배 뒤쪽으로 기어가서 절을 하며 조그만 소리로 웅얼거렸다. 아니야, 저것은 쥐가 오리 신이 아니야. 내가 본 쥐가 오리 신은 덩치가 저놈보다 2배 이상 컸어. 아버지가 맞받았다. 그러자 세빌라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리 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놈은 쥐가 오리 신이 틀림없어요.
나는 저놈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그가 원주민 조수에게 겁을 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조종키를 묶어서 고정시키고 세빌라누가 서 있는 조개더미 위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잠시 자세히 살펴보더니 다시 조종키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입을 열었다. 아니야. 저놈은 지가 어르신의 막내 동생 뻘도 안 되는 놈이야. 아버지는 원주민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원주민이 곧 중얼거리는 소리를 멈추었지만 그의 얼굴엔 아직 공포가 가시지 않은 채였다. 지가어리가 커다란 은빛 날개를 펄럭이며 우리 배 옆을 헤엄쳐가는 모습을 보니 지가어리신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두려움에 떨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마침내 쥐가오리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새벽녘이 될 즈음 우리는 도마뱀 혓바닥처럼 길게 뻗어나와 라파즈 항구를 싸고 도는 엘 마고타를 지나쳤다. 우리는 항구에 배를 대었다. 달빛을 받으며 집으로 가는데 문득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빌라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그를 경솔하게 대하면 안 된다. 그가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 말을 믿는 척하면서 듣도록 해라. 그 친구는 아주 위험한 젊은이야. 쿠리아칸에 사는 친구에게 들었다. 세빌라노가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더구나. 지난주에 처음으로 들은 사실인데 세비야와 페르시아만은 물론 스페인 어디에도 간 적이 없다는 거야. 쿠리아칸에서 쭉 살다가 이곳으로 도망쳐 온 거야. 소문난 싸움꾼으로 툭 하면 싸움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는구나. 나는 앞으로는 세빌라노에게 공손하게 대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그 꿈에 대해 커다란 진주를 발견하는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되면 세빌라노가 얼마나 놀랄까? 4. 루전 노인. 나흘이 지났다. 나는 귀에 연필을 꽂은 채 가죽으로 표지를 감싼 장부책을 펼쳐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카누 한 척이 도마뱀 혓바닥처럼 생긴 갑 끝에서 뱃길을 타고 들어오는 광경이 보였다. 몸통을 빨갛게 칠한 카누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원주민 소토 루전 노인의 카누가 분명했다. 노인이 오는 모습을 발견하니 기분이 좋았다. 노인은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진주를 팔아왔다.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단 하나의 진주만 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노인이 가져오는 진주는 항상 질이 좋았다. 내가 아버지 회사에 나와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찾아왔었는데 그때도 무게가 2캐럿이 약간 더 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를 가지고 왔었다. 노인이 카누를 해변에 올려놓고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노인을 지켜보면서 그가 또 다른 좋은 진주를 가지고 오기를 기대했다. 며칠 전의 항해에서 별다른 수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 5척에 가득 싣고 온 진주 조개를 깠지만 진주다운 진주나 동그랗게 생긴 진주는 하나도 없었다. 단추처럼 납작하고 투박하게 생긴 게 한 줌 정도 나왔을 뿐이었다. 루전 노인이 나지막하게 철문을 두드렸다. 나는 철문을 열고 노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의자에 앉도록 했다. 하룻밤 내내 카누를 몰고 왔소. 괜찮다면 그냥 서 있고 싶소. 루전 노인은 의자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여느 원주민처럼 다리는 가느다랐지만
딱 벌어진 어깨와 근육으로 뭉쳐진 두 팔은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어도 전혀 지칠 줄 모를 정도로 튼튼하게 보였다. 오늘 아침 당신네 배들이 지나가는 걸 보았소. 말도나도 근처에서. 이슬라즈랍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이 날카로운 눈길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이 근처에서는 진주잡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 됩니다. 아주 잘 돼요. 내가 대답했다. 진주를 팔러 온 사람에게 이 근처에서 진주잡이가 잘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렇다면 당신네 선단이 체라브로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오 젊은이?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흑진주를 캐고 싶어서 그런 거죠. 노인이 셔츠 속에 손을 집어넣고 더듬거리더니 이윽고 조그만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주둥이를 묶은 실을 천천히 풀었다. 여기 흑진주가 있어. 나는 한눈에 그게 동그랗게 생긴 아주 좋은 흑진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개월 전에 내가 노인에게서 산 진주와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물건이었다. 나는 그 진주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쟀다. 2.5캐럿이 나가는군요. 아버지는 값을 깎으려고 루전 노인과 옥신각신하지 않고 항상 후하게 쳐주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일러둔 적이 있었다. 그래서 루전 노인은 마을에 있는 4곳의 회사를 외면하고 항상 우리 회사로 진주를 가져왔다. 200페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마 150페소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노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50페소를 더 불렀다. 내가 돈을 세어서 건너자 노인이 돈을 받아 셔츠 안에 집어넣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아버지만큼 장사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노인장께서는 항상 좋은 진주를 가지고 오시는군요. 흑진주요. 노인장이 잠수하는 바다 밑에는 좋은 진주가 아주 많을 게 분명해요. 만일 저를 데리고 가서 잠수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캐내는 진주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 후한 값을 쳐서 드리겠어요. 노인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젊은이는 잠수하는 법을 모르지 않소? 노인장께서 가르쳐주세요. 부탁입니다. 나는 젊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젊은이 부친이 아들을 잠수부로 기르지 않겠다고 바다 깊숙이 잠수해서 대합조개에게 물려 팔이나 다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소. 아버지는 오늘 체라브로에 가셨어요. 아마 일주일쯤 지나야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에게는 모친과 누이가 있지 않소? 그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겠소? 어머니와 누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로레토에 가니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춘 다음 다시 입을 열었다. 만일 노인장께서 잠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커다란 진주를 찾아 가격을 후하게 쳐서 드리겠어요. 아니, 일주일 안에 어떻게 커다란 진주를 찾을 수 있겠소? 노인장이라면 아마 단 한 번 잠수해도 커다란 진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은 수염이 가득한 턱을 쓸어내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인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2딸, 그리고 나이 어린 3아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그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러면 언제 가겠소? 마침내 노인이 물었다. 지금 당장 가겠어요. 좋소. 그러면 내가 강낭콩 한 자루와 밀가루 한 포대를 산 다음에 함께 가기로 합시다. 루전 노인이 늘어진 바짓가랑이를 잡아 올리며 대답했다. 노인이 떠난 다음 나는 그가 준 진주를 금고 안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고는 책상 밑에 넣어둔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속옷 몇 장과 셔츠 한 장, 그리고 칼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와서 철문을 잠근 다음 해변으로 내려오면서 세빌라노가 자랑할 때마다 꿈꾸어왔던 거대한 진주에 대해 생각했다. 세라브로에서 돌아온 세빌라노가 온 마을 사람들이 라몬 살라자르가 발견한 거대한 진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 그 꿈은 젊은 사람만이, 아주 어리석은 젊은 사람만이 꿀 수 있는 허황된 것이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런 허황된 꿈을 마음속에 품을 때도 있는 법이다. 게다가 가끔 그런 꿈이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도 있지 않는가? 5. 푸른 산호초 섬. 노인이 살고 있는 조그만 산호초 섬은 라파지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우리는 한밤중이면 그곳에 도착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류와 바람이 반대편으로 흘러 새벽이 거의 다 될 무렵에서야 산호초 섬의 숨겨진 입구로 이어지는 기다란 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갑을 따라 뱃길을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절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산호초 섬의 입구는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했다. 하지만 거대한 바위 더미를 지나 절벽 뒤로 돌아가자 기다란 갑 사이로 좁다란 뱃길이 나타났다. 뱀처럼 꾸불꾸불 휘어진 그 길은 2km 정도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해가 막 떠오를 즈음에 좁다란 뱃길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갑자기 타원형처럼 생긴 고요한 산호초 섬이 눈에 들어왔다. 섬 양쪽에는 높다란 절벽이 바닷속으로 깎아져 내리고 한쪽 끝에는 검은 모래가 깔린 얕은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 그 뒤에는 앙상한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밑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오두막집 몇 채에서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주 평화스러운 전경이었다. 우리 마을 주변에 점점이 박혀있는 조그만 산호초 섬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이 평화로운 느낌이 섬 양쪽에 깎아지른 듯이 서 있는 절벽과 그 주변에 펴져 있는 구릿빛 안개, 그리고 검은 모래사장과 아무것도 없는 듯한 정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곧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노인에게 들을 수 있었다. 노인은 산호초 섬을 향해 아주 천천히 노를 들어 올렸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어나갔다. 물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노인은 그곳에 닿을 때까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산호초 섬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회색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카누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졌다. 노인은 그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다. 노인은 여전히 말없이 카누를 해변 위로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
오두막집 몇 채가 모여있는 곳으로 이어진 길로 접어들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좀 전에 젊은이가 입을 열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소. 잠수하러 나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하오. 말소리가 들리면 화를 낼 테니 말이오. 원주민들은 달과 태양, 늑대나 올빼미 등에 대한 미신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누가 듣고 화를 내는데요? 내가 묻자 노인은 어깨너머로 2번이나 뒤를 살펴본 다음에야 대답했다. 쥐가오리신. 쥐가오리신이요? 쥐가오리신이 이 섬에 살고 있나요?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다시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아까 백기를 거슬러 올라올 때 보았던 커다란 동굴 안에 살고 있어. 하지만 백길은 카누 하나가 간신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좁잖아요. 그런데 쥐가오리신같이 거대한 것이 어떻게 그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기야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니깐요. 아니요. 쥐가오리신은 밖으로 자주 나간다오. 한번 나가면 몇 주일씩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소. 그렇다면 좁다란 백길을 지나다녀야 하겠군요. 아니요. 그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쥐가오리신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오. 협곡 입구에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또 다른 입구가 있는데 쥐가오리신은 그곳을 이용한다오. 우리가 오두막집 근처에 다가가자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며 반겨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쥐가오리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잠을 잤다. 그러고는 다시 식사를 하고 해변으로 나갔다. 노인은 진주조개가 사는 곳을 향해 노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안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쥐가오리신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걸 의미하오. 그러고 보니 어느새 구릿빛 안개가 걷히고 짙푸른 바닷물이 아주 투명하게 보였다. 나는 쥐가오리신에 대한 노인의 미신을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래전 어머니가 나를 겁주려고 쥐가오리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흥분을 느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갔다면 말을 해도 되겠군요. 그래도 조심하면서 조금씩 하는 게 좋소. 이곳에는 그를 따르는 친구가 아주 많으니 말이오. 친구요? 그렇소. 오늘 새벽에 우리 배를 맴돈 상어는 물론이고 조그만 물고기도 모두 쥐가오리신의 친구라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쥐가오리신이 돌아오면 모든 걸 일러 바친다오. 모든 걸 말이오. 쥐가오리신이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소. 문어로 변해서 그에게 해를 입히거나 악담을 한 진주잡이꾼을 찾아 나선다고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라파즈 읍내에 들어가 적을 찾아 나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떨 때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찾기도 한답디다. 그렇다면 노인장께서는 왜 이곳을 떠나지 않나요? 생명을 잃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나는 쥐가오리신을 두려워하지 않소. 우리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소. 우리 조상은 쥐가오리신과 협정을 맺었소. 지금까지 나는 그 협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소. 게다가 나는 섬을 떠나고 들어올 때마다 모자를 벗고 인사하며 신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내가 자신의 소유물인 흑진주를 채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어.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흑진주 역시
쥐가 어르신의 소유물이오. 노인은 말없이 노를 저으며 카누를 섬 남쪽 해안 기슭으로 몰았다. 나 역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쥐가 어르신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전부 말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검은 바위들이 무리지어 있는 4미터 정도 깊이의 바다 위에 카누를 정박시켰다. 그런 다음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말했다. 이제 잠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소. 우선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노인은 어깨를 들어 올리고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공기를 계속 들이켜자 가슴이 2배 정도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다시 공기를 길게 내뿜었다. 바로 이것이 바람을 들이켜는 방법이요. 아주 중요한 것이니 한번 해보시오. 나는 노인이 지시한 대로 따라했다. 공기를 한번 들이켜니 허파가 꽉 차서 더 이상 마실 수 없었다. 더, 노인이 말했다. 나는 공기를 한 번 더 들이켰다. 더, 노인이 또다시 말했다. 나는 공기를 한 번 더 들이키려 하다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하는 것 치곤 나쁘진 않군. 계속 그렇게 공기를 들이켜는 연습을 해서 허파를 가득 부풀려야 하오. 그러면 이제 함께 밑으로 내려갑시다. 우리는 허파 안에 공기를 가득 집어넣고 카누 옆으로 내려와 물속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무거운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물은 우유처럼 따뜻했다. 게다가 아주 맑아서 바닥에 모래톱과 고기들이 바위 주변에서 맴도는 광경이 훤히 보였다. 바닥에 도착하자 노인은 돌멩이가 묶여있는 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그 끝에 달려있는 동그란 줄 안에 한쪽 발을 집어넣은 다음 나도 똑같이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더니 자기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해초가 가득 낀 바위 틈새를 향해 2걸음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바위 틈같이 생긴 곳에 그 칼을 집어넣었다. 그러자마자 틈새가 닫혔다. 아주 빠르게 단숨에 닫혀버렸다. 노인은 이리저리 비틀어서 칼을 빼내고는 동그란 줄 안에 있는 발을 빼내더니 똑같이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카누가 있는 물 위로 올라왔다. 노인이 칼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대학 조개가 남긴 상처를 보시오. 손이나 발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아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거요. 대학 조개는 젊은이의 손이나 발을 한번 물면 절대 놔주질 않소. 그러면 젊은이는 숨이 막혀서 죽고 말 것이오. 그러니 발을 내딛고 손을 뻗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하오. 우리는 밤이 올 때까지 계속 잠수했다. 노인은 바닥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진흙탕을 일으키지 않고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초 사이에서 자라는 진주조개를 칼로 캐내는 방법과 진주조개를 여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주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우린 그날 오후에 진주조개를 몇 바구니나 캐냈다. 하지만 소득은 시원찮았다. 질이 나쁜 진주 몇 알만 찾아냈을 뿐이다.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나 혼자 진주조개를 캐러 나갔다. 노인이 조개 껍질에 손을 베었기 때문이다. 내가 천상의 진주를 캐낸 날은 바로 그 날이었다. 6. 천상의 진주.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내가 카누를 띄우고 노인이 쥐가 어르신이 산다고 말한 곳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할 때 바다에는 구릿빛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는 솟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쥐가 어르신이 산다는 동굴 입구를 찾기 어려웠다. 거의 1시간을 헤맨 끝에 간신히 동굴 입구를 찾을 수 있었다. 동굴 입구는 뾰족하게 솟아오른 바위 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고 있었다. 입구는 3m 정도 넓이에 어른 키만한 높이, 그리고 입천장같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밑으로 내려간 모습을 하고 있었다. 구릿빛 안개 때문에 동굴 안을 살펴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굴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며 해가 높이 떠올라 안개를 몰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전날 밤에 노인에게 동굴에 대해 말했다. 그때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일찌감치 잠자러 가고 노인과 나는 모닥불 옆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장께서는 이 근방을 전부 뒤졌지만 아직 한 군데만 찾지 않았어요. 바로 동굴 속이죠. 그렇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소. 아마 그 안에는 커다란 진주가 많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작개비를 모닥불 안에 집어넣고는 다시 주저앉았다. 가장 위대한 진주, 천상의 진주가 아마 그곳에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모닥불 건너편에 앉아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순간적으로 섬광이 번뜩이는 것 같았다. 그 눈빛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주 분명했다.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진주를 찾지 않겠소. 나는 쥐가 어르신이 두려워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 만일 젊은이가 그곳에 가겠다면 혼자 가도록 하시오. 그러면 쥐가 어르신은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해변으로 내려갈 때도 노인은 함께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에 생긴 상처가 아주 심하오. 그러니 나는 그냥 집에 있겠소. 노인은 말을 마치고 전날 밤과 똑같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침이 되자 태양이 눕다랗게 자리를 잡으며 안개를 깨끗이 걷어버렸다. 나는 가까운 동굴 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노를 저어서 입구로 들어갔다. 그러자 천장이 둥그런 널따란 방에 들어온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사방에 높이 솟아오른 벽은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 검은색을 부드럽게 흩뿌리고 있었다. 동굴 입구의 물은 아주 맑았다. 나는 바구니와 돌멩이를 들고 노인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런 다음 카누 옆으로 뛰어내려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3m 정도 내려가자 바닥에 닿았다. 나는 돌멩이를 빼고 동그란 줄에 한쪽 발을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뒤에서 일어난 물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이윽고 배에서 발견한 조개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동굴 입구에서 5걸음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나는 그곳을 향해 노인에게 배운 대로 모래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곳에 있는 조개들은 내가 본 어떤 조개들보다도 컸다. 길이가 내 팔만큼이나 길었고 두께도 내 몸통만큼이나 두터웠다. 껍질에 가득 붙어있는 해초들은 꼭 여인의 머리카락처럼 찰랑거렸다.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조개를 선택했다. 다른 조개보다 캐냈는데 수월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조개를 파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조그만 물고기 떼들이 눈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방해했다. 미처 조개를 다 파내기도 전에 숨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물 밖으로 솟구쳐 올라왔다. 두 번째로 잠수에 들어갔을 때는 바닥에 닿자마자 내가 일하는 진주조개 더미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회색 상어가 그 위를 맴돌고 있었다. 비록 나에게 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상어가 다른 곳으로 떠나갈 즈음에는 숨이 차서 다시 물 위로 떠올라야 했다. 나는 그 이후 6번을 더 잠수했다. 잠수할 때마다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거대한 진주조개가 붙어있는 바위 바닥을 열심히 깎아냈다. 진주조개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곳에 붙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만큼 떼어내기가 어려웠다. 늦은 오후가 되면서 햇빛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손에서는 피가 나고 두 눈은 소금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반쯤 감긴 상태였다. 카누 안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발견한 위대한 진주를 보고 깜짝 놀라는 세빌라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그가 페르시아만에서 발견했다는 진주가 떠올랐다. 나는 허파에 공기를 가득 채운 다음 돌멩이를 들고 바다 밑으로 다시 뛰어내렸다. 조개의 칼을 대자마자 조개가 한쪽으로 기울등하며 바위에서 떨어졌다. 재빨리 돌멩이를 묶은 줄을 풀어서 진주조개를 2번에 걸쳐 튼튼하게 묶은 다음 물 위로 올라왔다. 카누 위에 올라앉아 조개가 묶인 줄을 잡아당겼다.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줄을 카누 뒤에 매달고 동굴 밖을 향해 노를 저었다. 바위더미 너머로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하루 종일 작업하면서 물 위로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나무 사이에 서서 두 눈을 동굴 입구에 받고 있는 노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일 내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는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는 오히려 쥐가 어르신에게 내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고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진주를 찾으면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진주에 대한 자기 몫을 주장할 게 분명했다. 그 진주를 찾는데 자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쥐가 어르신이 자신을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위 밖으로 나와 해변을 향해 노를 저어가자 노인이 나무 사이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갔다. 내가 진주를 찾았든 못 찾았든 아무 관심도 없다는 태도였다. 쥐가 어르신과 쥐가 어르신의 친구인 물고기들과 회색 상어에게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다. 내가 조개를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걸 보고 노인이 입을 열었다. 정말 커다란 놈이군. 이렇게 커다란 놈은 내 평생 처음이요. 이놈은 바다에 사는 수많은 조개들의 할아버지가 분명하오. 동굴 안에는 이것보다 큰 조개가 아주 많아요. 만일 그 안에 조개가 그렇게 많다면 젊은이가 그 가운데 하나를 가져왔다 해서 쥐가 어르신이 화를 내는 일은 없겠군.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맞장구 쳤다. 아마 약간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그리 심하진 않을 거예요. 조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이로 칼을 집어넣을 수 없었다. 나는 노인에게 눈길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내 것은 바위를 부수느라 칼날이 뭉툭해졌어요. 그러자 노인이 한 손을 허리춤에 대고 칼집에서 칼을 중간쯤 빼내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그냥 그 칼로 하는 게 좋겠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오랫동안 조개와 씨름했다. 마침내 조개가 꽉 닫은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칼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갔다. 이윽고 입을 꽉 닫게 만든 조개의 두터운 근육질을 푹 찌르는 감촉이 전달되었다. 그러자 조개가 갑자기 입을 활짝 벌렸다. 나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조개의 주름진 살 끄트머리 밑으로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었다. 진주 하나가 손가락을 타고 또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 완두콩만 했다. 또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자 똑같은 크기의 진주알이 또 하나 내려오더니 바로 이어 세 번째 진주알이 내려왔다. 나는 진주 세 알을 반대편 조개 위에 올려놓았다. 긁혀서 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라. 나는 계속 모래밭에 앉아서 열심히 일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숨을 죽인 채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았다. 나는 한 손을 천천히 조개의 두꺼운 혓바닥 밑으로 집어넣었다.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다. 진주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덩어리였다. 나는 그것을 잡고 밖으로 꺼낸 다음 일어서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조개가 바위덩이에 붙어있는 돌멩이를 집어삼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색빛을 내뿜는 동그란 표면이 아주 부드러웠다. 두 손을 합친 손바닥에 가득 차는 크기였다. 태양빛이 그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회색 광채가 되어 흘러나왔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주였다. 바로 천상의 진주였다. 쥐가 어리시니여. 노인이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입을 열 수도 없었다. 노인이 계속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다. 쥐가 어리시니여, 쥐가 어리시니여.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나는 셔츠 끝을 찢어 진주를 감쌌다. 절반은 노인장 몫입니다. 내가 말하면서 진주를 노인에게 건네자 노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그러면 라파즈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지니고 있을까요? 내가 다시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소. 그러면 언제 떠날까요? 빨리 떠나는 게 좋겠소. 얼마 안 있으면 다른 곳에 간 쥐가 어르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오. 그러면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모두 일러 바칠 것이오.